당신 옆에 읽는 현숙. 명탐정의 저주. 안녕하세요. 듣는 당신 읽는 현숙입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종종 추리소설이 제 목소리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리소설 낭독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틈틈이 책을 찾고 저작권 허락을 문의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대표하는 미스터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명탐정의 저주 허가를 얻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전 이번에 알았는데 추리소설 팬들 사이에선 추리소설을 본격파, 사회파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본격파는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탐정이 있고 두뇌 싸움을 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추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고요. 사회파는 추리소설 형식을 빌어서 사회 문제를 꼬집는다. 제가 공부한 게 맞나요? 잘 아시는 듣는 당신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데뷔 때는 본격파 추리소설을 집필했는데 이 명탐정 저주 집필한 1996년을 시점으로 사회파 추리소설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낭독을 들으시면 추리소설의 상투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작가의 애증과 자기 고백의 흔적을 이 소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료 수집차 도서관에 간 소설가가 도서관 내부에서 길을 잃고 알 수 없는 세계로 이끌려갑니다. 그곳은 생긴 이유도 역사도 알 수 없는 저주받은 마을이에요. 자신이 살던 곳과는 다른 차원인 그 세계에서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며 덴카이치 탐정이라 부르고 마을의 도굴품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맡깁니다. 사건 의뢰를 맡아 해결에 나선 그의 앞에 연달아 살인사건이 발생하고요. 읽고 나니까 마치 한바탕 꿈을 꾸고 깨어난 것처럼 너무나 재밌게 읽었어요. 듣는 당신, 여러분의 추천처럼 추리소설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욕심이 생기네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명탐정의 저주 시작합니다. 명탐정의 저주. 미도리를 따라 도서관을 나오자 놀랍게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스팔트가 아닌 돌길에 건물 외벽들 역시 대부분 돌을 층층이 쌓아 올린 것이었다. 개중에는 돌 조각으로 장식하거나 창틀 하나하나를 도들새김으로 꾸민 건물도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도서관 역시 그런 양식이었다. 내가 알던 도서관보다 한층 위엄과 품격이 있어 보였다. 여기가 어디지? 미도리에게 묻자 그녀는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다. 지명이 뭐냐고. 보레로시 후치지고요. 보레로시? 여기 일본 맞아? 당연하죠. 별 이상한 걸 다 모르시네. 미도리는 킥킥거리고 웃었다. 미도리와 나란히 돌길을 걸었다. 가끔씩 자동차가 옆을 스쳐갔다. 그런데 자동차란 자동차는 죄다 클래식카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것들 뿐이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굿 올드데이가 연상됐다. 그것도 일본이 아닌 외국에.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나는 조금 전까지 내가 속해 있던 세계의 패션을 생각해 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마치 뇌가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느낌이었다.
길은 분수가 있는 광장으로 이어졌다. 분수 주위에는 작은 공원이 있고 그 한가운데 청동상이 서 있다. 동상의 인물은 남성으로 실크해트에 신사복 차림을 한 채 손가락으로 어딘가 먼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른 손에는 돋보기를 쥐고 있다. 저건 누구 동상이지? 동상 옆을 지나면서 미도리에게 물었다. 이름은 몰라요. 이 마을을 세운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밖에. 마을을 세운 인물이라. 그럼 초대 면장쯤 되는 건가? 아니요. 미도리는 고개를 저었다. 마을을 세운 가상의 인물이라니까요. 아,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더는 묻지 않기로 했다. 광장을 중심으로 길을 반바퀴쯤 돌았을 때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여기가 시청이라고 미도리가 알려주었다. 벽에 뭔가가 그려져 있었나 본데 거의 지워져 알아보기 힘들었다. 아치형의 조그만 창문을 세어 3층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건물 정면에 혼자서 열기에는 다소 힘이 붙일 듯한 묵직한 철문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열려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통해 어둠침침한 실내로 들어섰다. 곧바로 눈앞에 폭이 넓은 다홍빛 카펫이 깔린 커다란 계단이 나타났다. 미도리가 앞서서 계단을 올랐다. 그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자 어두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나무로 된 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미도리는 복도의 맨 안쪽까지 가서 막다른 곳에 있는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대답이 들리자 그녀가 문을 열었다. 가죽으로 된 커다란 소파가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너머에 책상이 있고 더 안쪽에는 창문이 있다. 창문을 등지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홀로 서 있다. 그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삐거덕거렸다. 남자는 새까만 머리카락을 빈틈없이 뒤로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마치 철사로 된 듯 빛나고 있었다. 그 검은 머리 아래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이분은 덴카이치 씨예요. 미도리가 그에게 말했다. 아, 맞다. 검은 머리 남자는 그제야 나를 알아본 듯 했다. 신문에서 본 그대로군요. 울림이 좋은 바리톤 목소리가 내 위장까지 울리는 것 같았다. 신문에서요? 이거 말입니다. 남자가 소파 앞 테이블에 놓여 있는 신문을 집어 내게 건넸다. 사회면이 보이도록 작게 접혀 있는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다. 덴카이치 탐정의 뛰어난 추리력으로 가베카미 가문의 살인사건 해결되다. 그리고 그 옆에 흑백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는데 덥수룩한 머리에 구깃구깃한 양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은 다름 아닌 나였다. 이 사건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려던 나는 얼른 입을 도로 닫았다. 가베카미 가문 살인 사건. 왠지 귀에 익은 느낌이다. 그래, 분명 그런 사건이 있었어. 산속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 폭설이 내린 다음 날 밀실에서 처참한 시체가 발견됐어. 그러자 기억이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치 어제 일인 듯 생생하기까지 했다. 왜일까? 경험한 적도 없는 일이 왜 떠오르는 거지? 혹시, 아니, 역시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한 것일까? 어쩐지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백함이 전설, 예상과 달리 범인은 여자였지. 시장 희노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회상을 중단시키며 검은머리 남자가 말했다. 희노 시장님?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미도리를 보았다. 네, 그리고 제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분홍빛 혀를 살짝 내밀었다. 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시장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예의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주소를, 아니, 그보다 왜 제게 의뢰를 하신 거죠? 그게 말이죠. 이 신문, 희노 시장은 신문을 툭툭 쳤다. 여기서 기사를 읽고 선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생께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치 연설이라도 하듯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의회에서 하던 버릇이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덴카이치 탐정의 실력을 믿고서 의뢰하셨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생의 두뇌를 믿는다는 거죠. 시장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가벼운 두통을 느꼈다. 내가 정말 덴카이치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좀 전까지의 나는 누구인가? 그 좁은 지필실에 앉아 미스터리 소설을 써대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 일단 앉으시죠. 시장이 소파를 권했다. 내가 앉자 시장도 맞은편에 앉았다. 미도리는 내 옆에 앉았다. 시장은 테이블에 놓인 크리스털 케이스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고 역시 크리스털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회백색 연기가 그의 얼굴 앞에서 일렁였다. 제가 선생을 모셔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되찾고 싶어서입니다. 연기 저편에서 시장이 말했다. 어떤 물건이라면 도굴품입니다. 도굴품? 그러자 시장은 손가락 끝에 담배를 끼운 채 창문 쪽을 돌아보았다. 이 건물 앞에 있는 공원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만. 크리에이터 상은 제가 설명했어요. 옆에서 미도리가 끼어들었다. 그래? 그럼 이해하기가 더 쉽겠군. 그 동상을 크리에이터 상이라고 부릅니까? 이 마을을 만든 인물이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물론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따님한테도 들었습니다만 마을을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내 말에 희노 시장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지요. 우리들도 잘 모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자 시장은 별로 타지도 않은 담배를 크리스털 잿더리에 비벼 껐다. 이 마을에는 역사라는 게 없어요. 역사가 없다. 그럼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말인가요? 비유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역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정체불명의 마을이라는 거죠. 즉, 왜 여기에 이런 마을이 존재하는지 우리 주민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설마 믿기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의뢰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시장의 말에 농담의 빛은 없었다. 나를 겁주려는 의도도 아닌 듯했다. 나는 잠시 미도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녀의 아버지를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러자 흰호 시장이 고개를 끄덕하고는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대신 전설이 있지요. 그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의 뿌리는 이주자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곳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이주해 왔고 오늘과 같은 마을을 개척했다는 겁니다. 개척자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최초로 이곳에 찾아온 인물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상상 속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 크리에이터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크리에이터가 살던 집이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전설에 맞춰 지은 건가요? 아니요. 실제 가옥입니다. 연대로 볼 때 초기 이주자들의 집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을 크리에이터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명칭은 성자 기념관, 흔히들 그냥 기념관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럼 기념관에 무슨 일이라도. 실은 한 달 전쯤 그 기념관에서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집이 2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우연히 그 입구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의 문을 열었더니 시장은 기대감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말을 끊더니 내 얼굴을 쳐다보며 입술을 실룩거렸다. 뭐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체라도 나왔나요? 물론 농담이었다. 그런데 시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역시 대단하시군요. 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시체는 아니었어요. 미라,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관이나 뭐 그런 데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의자 외에는 허름한 책상 하나만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라의 서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서 미도리가 말했다. 미라의 공부방이었단 말입니까? 아직 자세한 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내 농담을 무시하고 시장이 말을 이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선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던 마을의 기원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미라가 크리에이터인가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신중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조사에 들어가려 했는데 거기까지 말한 시장이 입술을 깨물고 신음소리를 냈다. 아까 그가 한 말이 떠올랐다. 도굴범들이 들었다는 거군요. 내 말에 시장이 원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설마 그런 곳에까지 도둑이 들 줄이야. 차츰 사건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마치 인디애나 존스 같군요. 누구요? 아, 모르시면 됐습니다.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계속하시죠. 그래서 뭘 도난당했다는 겁니까? 설마 미라는 아니겠죠? 네, 미라는 무사합니다. 그리고 뭘 훔쳐갔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다니요? 도둑이 남긴 것이라고는 구멍을 메운 흔적뿐입니다. 그 구멍에 뭐가 묻혀 있었는지는 도굴범밖에 모르죠. 그럼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범인은 구멍만 팠을 뿐이고.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죠? 조사해보니 구멍은 정확히 사각형이었습니다. 즉, 사각형 모양을 한 뭔가가 묻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멍의 크기는 이 정도나 될까요? 시장은 양손을 30cm 조금 못되게 벌렸다.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직사각형이었어요. 나는 도시락을 상상했다.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아니요. 아직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왜죠? 도난 사건이라면 경찰이 맡아야 하지 않나요? 물론 이번 사건이 평범한 도굴범의 소행이었다면 주저없이 신고했겠지요. 하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 물음에 시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새 담배에 손을 뻗쳤다. 실은 지하실과 미라의 발견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하. 나는 입술을 핥았다.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럼 조사를 시작할 준비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조사도 극비리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뭔가 해답이 나올 때까지는요. 왜 비밀로 하는 건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마을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확실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역사를 만들어내어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야말로 크리에이터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가문이 제가 아는 것만도 5집이나 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집이고요. 미도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불쑥 말했다. 나는 놀란 얼굴로 시장을 바라보았다. 정말입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바람에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할 뻔하기도 했고요. 웃으며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군요. 요컨대 이 마을의 뿌리에 관한 얘기는 극도로 민감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에 관해서도 함부로 발표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그러면 지하실이나 미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우선 조사팀 멤버가 있습니다. 원래 학자 또는 지식인 7명으로 구성된 기념관 보존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대로 멤버가 됐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 외에 기념관 관리인과 지하실을 발견한 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빼먹었네요. 미도리가 자신을 가리켰다. 그렇군. 희노 시장은 딸을 보며 미소 지은 뒤 다시 나를 바라봤다. 지하실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을 당시
공교롭게도 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멤버들에게는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해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입술에 자물쇠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들을 믿습니다. 아, 일단이요. 나는 그만 비아냥거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두뇌 명석하기로 유명한 덴카이치 탐정 아니십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니 제 말을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지도요. 이해했고 말고요. 기념관 보존위원회 내부에 도굴범이 있다면 시장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 도굴품만 돌아온다면 범인을 위원회 멤버에서 쫓아내는 선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임에 틀림없다. 그럼 사건을 맡아주시는 거죠? 시장의 배에 힘이 잔뜩 들어간 소리로 말했다. 온화하면서 은근히 위협적인 말투였다. 쉽지 않은 사건이군요. 하지만 맡아주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따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선생이 지하실과 미라에 대해 알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제가 알고 싶어 알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선생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요. 그의 입술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협박인가요? 협박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인입니다. 비록 이런 조그만 마을의 시장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팔짱을 끼고 신음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 자신이 이상한 세계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나는 덴카이치라는 이름의 탐정이고 뭔가 목적이 있어 여기에 온 거라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곳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곳과 다른 차원의 세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일종의 평행 우주란 말인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설마 사후 세계는 아니겠지. 하지만 이 세계에서 내가 덴카이치라는 이름과 탐정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점, 게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뭔가 필연성이 있어서 이곳에 휩쓸려 왔고 또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몰린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지름길이 아닐까. 나는 결단을 내렸다. 기념관 보존위원회에 명단은 있습니까? 여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장은 우도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내 앞에 놓았다. 관리인과 직원 이름도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가지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가능한 한 협조하겠습니다. 예, 곧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책상 쪽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고는 그것을 내 앞에 놓았다. 갈색 봉투였다. 당분간의 수사 비용입니다.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성공 보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고 속을 들여다보았다. 10,000엔짜리 지폐 수십 장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감사히 봉투를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양할 도리가 없지. 그럼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시장이 두 손을 비비면서 물었다. 먼저 기념관을 보고 싶군요. 좋습니다. 미도리가 안내하도록 하지요. 앞으로도 제 딸을 연락책 겸 조수로 활용하십시오.
딸이 지금 봄방학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봄방학이라고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곳은 봄이다. 잘 부탁드려요. 미도리가 꾸벅 고개를 숙였다. 기념관에는 자세히 안내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인이 있긴 한데 설명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관장에게 전화해 놓을 테니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관장이요? 시립대학의 스키무라 박사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죠. 조사팀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개성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만나면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시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도굴 사건을 알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멤버는 아직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는 게 스키무라 박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거기까지 말한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시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내뱉었다. 그 박사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내 말에 시장은 오른쪽 눈썹을 꿈틀거리며 일그러진 미소를 머금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사람도 용의자니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장인 저 역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그렇습니다. 나는 턱을 끌어당겼다. 농담할 생각은 할 것만치도 없었다. 믿음직하군. 시장이 손을 내밀었다. 역시 명탐정이셔.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지팡이를 짚고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스키무라 박사에게 가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박사님과 함께 기념관에 가겠습니다. 성공을 빕니다. 자, 갈까? 내 말에 미도리가 활기차게 대답을 했다. 네. 미니 쿠페를 뻥튀겨 놓은 것 같은 모양의 택시를 타고 미도리와 함께 시립대학으로 향했다. 미도리에 따르면 대학은 분표지구라는 곳에 있다고 한다. 분표지구는 녹음이 우거진 곳이었다.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공원이 있고 개인 주택 앞에는 약속이나 한 듯 잔디가 심긴 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도로 양쪽의 인도에는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 있다. 어디선가 보았던 풍경이다. 분명 이곳에 온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소위 데자뷰라고 부르는 것보다 좀 더 강렬한 감각이었다. 어렴풋이 지도가 떠오를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언제 여기 왔는지, 여기서 뭘 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이윽고 택시가 벽돌 건물 앞에 멈춰섰다. 건물 벽에는 고대 유럽을 연상시키는 조각이 여러 새겨져 있다. 여기가 시립대학이에요. 미도리가 말했다. 스키무라 박사님 연구실이 이 안에 있어요. 정면 현관치고는 조금 어두운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 공기는 싸늘했고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도 났다. 현관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고 양쪽 벽이 돌로 만들어진 통로 앞으로 마당이 있다. 그리고 이 마당을 둘러싸듯이 복도가 나 있었다. 마당에는 깨끗하게 손질된 잔디가 자라고 있고 하얀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다. 미도리를 따라 복도를 오른쪽으로 돌아들었다. 흰 가운을 입은 여학생 3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토론하며 우리를 지나쳐 갔다. 이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여기가 박사님 방이에요. 짙은 밤색에 고색 창연한 문 앞에서 미도리가 멈춰서며 말했다. 문 위쪽에
제13 연구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다.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주먹으로 2번 문을 노크했다. 반응이 없어 좀 더 세게 두드리려는 찰나 갑자기 문이 바깥쪽으로 확 열렸다. 노크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를 쳐다본 사람은 30세를 간 넘긴 듯한 큰 키의 여성이었다. 저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나를 무시하고 그녀는 미도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서 와.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에, 또 저는 시장에 전화했더군요. 탐정 덴카이치 씨죠?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마저 열어젖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피사의 사탑처럼 높이 쌓인 서류 뭉치였다. 그런 서류 탑들이 몇 개나 어지럽게 있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벽 한 면 전체를 책장이 차지하고 있었다. 꽂혀 있는 책들은 하나같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고 난 뒤의 마을처럼 먼지가 수북했다. 공기마저 어쩐지 칙칙하게 느껴진다. 정신없겠지만 참아주세요. 청소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말이죠. 그녀는 역시 책이 높이 쌓인 책상 앞에 앉았다. 두 분은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 앉으세요. 책 위에 앉아도 좋고요. 그럼 실례. 나는 도감류가 쌓여 있는 곳에 걸터 앉았다. 미도리는 그대로 서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에 눈길을 주고 있는 여자는 턱이 가늘고 뾰족한 얼굴이었다. 뺨에 주근깨가 약간 있지만 그걸 화장으로 감출 생각은 없는 듯했다. 자로 그은 듯 곱게 뻗은 코 위에 둥그런 금태 안경이 얹혀 있었다. 제 얼굴에 뭐 관찰할 만한 거라도 있나요, 탐정님? 그녀가 돌연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니면 세간 남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자라는 사실에 당혹감과 신기함, 호기심을 느끼고 계신 거 말이에요. 실례했습니다. 훔쳐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을에 온 뒤로 너무 신중해진 듯 싶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였다. 관장님이 여성이란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시장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장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관장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매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군요. 또 그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요. 내 말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13 연구실의 스키무라입니다. 덴카이치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한 나는 나 자신이 덴카이치라는 이름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스키무라 박사가 말했다. 제가 뭘 얘기해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우선 기념관부터 안내해 드릴까요? 먼저 관장님의 의견부터 묻고 싶군요. 그러니까 도굴범에 대해 짚이는 거라도 있으신지. 내 질문에 여성학자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시원시원하시군요. 짚이는 게 있었다면 탐정님이 나설 일도 없었겠죠. 그야 그렇지만 관계자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조금이라도 짐작 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근거도 없이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취미는 없습니다. 그 의연한 말투가 여성학자인 그녀에게 무척 잘 어울렸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녀 역시 내부인 범행설에 동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나는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죠. 범인이 도굴한 이유가 뭘까요? 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독점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겠죠? 조사팀이 발굴하게 되면 보레로 씨의 소유물이 돼버리니까요. 그렇다면 값이 나가는 물건일까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어떤 분야에든 마니아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시장님은 미라나 지하실을 조사하면 마을의 역사를 규명할 만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아, 우리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자신이야말로 크리에이터의 후예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말에 시키무라 박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도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드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몇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받거나 고용된 자들이 도굴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박사는 가만히 내 얼굴을 응시하더니 책상 위에서 손깍지를 꼈다. 그런 설이 성립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범인이 자신이 훔치려는 물건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기념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하지만 범인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았던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몰랐다면 도굴 같은 건 생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내 말에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기념관으로 안내하지요.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타이어에 진흙이 잔뜩 묻은 트럭을 타고 우리들은 기념관으로 향했다. 세 명이 앉기에는 자리가 비좁은 트럭은 아마도 박사의 에마인 듯했다. 엔진에서 나는 굉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전혀 나지 않았다. 박사는 때때로 차 바닥을 차며 "에이, 똥차" 라고 내뱉듯이 말했다. 트럭은 돌이 깔린 길을 곧장 앞으로 달렸다. 도중에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몇 갠가 통과했지만 소매를 걷어붙인 스키무라 박사는 핸들을 똑바로만 잡고 있다. 기념관까지는 일직선이에요. 내 의문을 알아차렸는지 옆에서 미도리가 말했다. 기념관은 마을 한가운데 있고 길은 기념관으로부터 방사 형태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기념관으로 가려면 마을 어디에서든 거의 일직선으로만 가면 돼요. 아, 이윽고 전방에 하얀 벽이 나타났다. 그러자 박사는 처음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후 하얀 벽을 따라 달렸다. 벽은 완만한 커브를 그리는 듯했다. 그 뒤로는 나무들이 보인다. 벽이 끝나는 지점이 나타났다. 그곳이 입구인 듯했다. 보수공사로 인해 기념관은 당분간 휴관합니다. 라고 쓰인 안내판이 보였다. 시키무라 박사는 트럭을 우회전해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소형 승용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왜 맨날 남의 주차장에 주차들을 하나 몰라. 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주차장 앞쪽은 숲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폭 3미터 정도의 길이 나 있다. 길을 따라 막다른 곳까지 가자 굵직한 문기둥이 두 개 나타났고 그 뒤로 아담한 검은색 건물이 보였다. 문기둥에는 조그만 초서가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다가가자 그곳에서 체구가 큰 남자가 나왔다. 낡아 빠진 회색 셔츠 위에 짙은 밤색 조끼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린 그는 마치 곰처럼 얼굴에 수염이 무성했다. 관리인인 듯 싶었다. 아니, 그보다 문직이라고 부르는 편이 제격인 분위기의 남자였다.
아이고 스키무라 관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남자가 두 손을 비벼대며 굽실거렸다. 어유 오늘은 희노 시장님 따님도 오셨네요. 그러고는 내 쪽을 힐끔 보더니 잠시 수상쩍은 듯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죠? 예, 물론이죠. 문을 아예 잠가 두었는걸요. 나는 창문으로 초소 내부를 들여다봤다. 허름한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커피잔과 저속한 잡지가 놓여 있었다. 커피잔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다. 한쪽 구석에 주방이 있는 것 같았다. 벽 쪽에는 등나무로 만든 긴 의자가 놓여 있다. 문이 잠겨 있더라도 철책을 넘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이 커다란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자신의 두 눈을 가리키며 상냥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건 그렇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죠? 무렴요. 그런데 문지기는 말을 멈추고 내 쪽을 보았다. 아, 소개하죠. 이쪽은 탐정 덴카이치 씨예요. 오호, 탐정님이시라. 그는 마치 신기한 동물을 다 보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일 때문에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랬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덴카이치 씨가 탐정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괜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아무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문지기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풀어 쩔렁쩔렁 소리를 내며 철문을 열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내할 테니 열쇠를 제게 주세요. 아저씨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지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지기는 탐정이 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 듯 몹시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열쇠 꾸러미를 박사에게 넘겼다. 관리인은 저 사람뿐인가요? 걸어가면서 내가 관장에게 물었다. 네, 쭉 저 남자 혼자였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박사가 불만스러운 듯한 어조로 말했다. 도굴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저 사람이 저기 있었겠군요. 그렇죠? 입이 무거운 편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저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솔한 짓을 못할 거예요. 자기 목이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기만 하면 즉시 해고할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던걸요. 그래야 할 것 같군. 나는 미도리에게 그렇게 말했다. 기념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조그만 가옥에 불과했다. 낡은 나무 문에는 투박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스키무라 박사가 꾸러미에서 열쇠를 하나 골라 자물쇠를 풀었다. 실내로 들어서자 옅은 곰팡내가 느껴졌다. 바닥은 흙으로 덮여 있고 식탁으로 보이는 탁자와 의자가 작은 창문 옆에 나란히 놓여 있다. 방 한 구석에는 원시적인 난로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연통이 바깥으로 뻗어 있었다. 난로 맞은편에는 낡은 가구가 몇 개 놓여 있는데 그 중에는 서랍이 달린 것도 있고 그저 나무 상자를 겹쳐 놓았을 뿐인 단순한 것도 있었다. 회벽 곳곳에는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 설명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가만 보니 죄다 부자들이 기념관 복구 자금을 기부하는 장면이나 외국 귀빈이 방문했을 때의 기념 사진들 뿐이다.
기념관은 2층이라고 들었는데요. 1위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가 구석에 있는 문을 열자 1제곱미터 정도 되는 사각형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다. 사다리는 최근 들어 손을 본 것 같다. 사다리를 올라가자 4평 정도의 크기의 방이 나왔다. 벽은 판자로 되어 있고 집기라고는 구석에 놓인 침대뿐이다. 침대에는 퀼팅 커버가 덮여 있었는데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어서 여태 도난당하지 않은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맞은편에 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옆에도 방이 있지 않을까 싶어 손잡이를 잡고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거 안 열려요. 바닥에서 머리만 내밀고 지켜보던 미도리가 말했다. 일부러 잠가 놓은 건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안 열려요. 그럼 아무도 열어본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내 질문에 미도리는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럴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왜?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지? 그거야. 문 뒤쪽이 건물 바깥이니까 그렇죠. 바깥? 네. 그러니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고 아래로 떨어져 버릴 뿐이죠. 채플린 영화처럼. 그럼 왜 이런 문을 만든 거지? 글쎄요. 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념관의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할까? 어. 나는 그 문을 다시 살펴보았다. 자세히 보니 문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선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나열돼 있고 그 위쪽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Who done it? 누가 했을까? 직역하면 그런 뜻이다. 하지만 탐정 소설의 세계에서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Who done it? 이란 범인 알아맞히기를 테마로 한 작품을 뜻한다. 이 문장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없어? 그건 역시 수수께끼라고 아버지가. 답을 맞힌 사람은 없었고, 네, 없대요. 나는 다시 한번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기념관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스키무라 박사가 말했다. 나는 박사에게 그 기묘한 문에 대해 물었다. 그 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이고 있죠. 박사가 말했다. 신앙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주문 같은 것인지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어요. 단순히 설계상의 실수일 수도 있고 벽을 만들다가 재료가 부족해서 어디서 문짝을 가져와 붙인 건지도 모르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실이 발견됐으니까 그 수수께끼도 곧 풀릴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요. 문을 연 사람도 없다면서요? 네, 그렇긴 하지만 문을 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하여간 아직까지는 아무도 열지 못했어요. 아마도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 같은데 부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에 글자가 새겨져 있던데요. Who done it이라고. 그것도 수수께끼예요. 혹시 뭐 짐작되는 거라도? 나는 탐정 소설의 형식 중 하나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탐정 소설과 이 장소는 관계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문제에만 매달릴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하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이에요.
박사는 사람 허리 높이쯤 오는 가구가 놓인 쪽으로 다가갔다. 꼭 구식 냉장고 정도의 크기의 가구였다. 앞쪽에는 냉장고처럼 한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큰 문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박사가 자물쇠를 열었다. 자물쇠가 채워진 건 지하실이 발견된 뒤부터입니까? 물론이죠. 그전에는 단순히 선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열쇠는 몇 개나 있나요? 두 개요. 다른 하나는 시장에 갖고 있어요. 좀 봐도 될까요? 나는 열쇠를 살펴봤다. 아주 단순한 방식의 열쇠였다. 이런 거라면 여벌을 만들기도 어렵지 않겠는데. 자물쇠에 촛농을 흘려 넣어 본을 뜨는 방법이야 무리일지 모르지만 열쇠를 빌릴 수만 있다면 점토로 모양을 뜨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관리인 아저씨가 늘 보관하고 있는데요. 미도리가 말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 문지기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사람 팔뚝을 봤는데 그물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물 문양요? 전 몰랐는데. 왜죠? 그건 우리가 오기 직전까지 등나무 의자에서 팔베개를 하고 잤다는 증거입니다. 등나무가 엮인 모양 그대로 팔에 자국이 남은 거예요. 잡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원래는 의자 위에 있던 것을 낮잠 자는데 방해가 되니까 바닥으로 밀쳐낸 것 같더군요. 김이 나는 커피 역시 잠을 깨기 위해 한 잔 하려던 거겠죠. 미도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낮잠을 자다니. 독을 댄 지 얼마나 됐다고. 습관이란 무서운 거야. 아마도 그 시간에 늘 낮잠을 잤겠지. 그러니까 그가 깊이 잠든 동안 열쇠를 훔쳐서 복사본을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아버지한테 말해야겠어요. 미도리의 뺨이 부풀어 올랐다. 역시 명탐정이시군요. 얘기를 듣고 있던 스키무라 박사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정도 추리는 기본입니다. 나는 그리 나쁘지 않은 기분으로 말했다. 박사가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안쪽은 텅 비어 있고 바닥에 싸구려 베니어판이 깔려 있다. 그녀가 베니어판의 한쪽 끝을 잡고 끌어당기자 네모난 구멍이 나타났다. 이게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아, 그래요. 목수가 선반을 수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 목수가 도굴범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불쑥 말을 내뱉어 봤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 사람은 입구를 발견했을 뿐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박사는 손을 안쪽으로 뻗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손전등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켠 뒤 통로의 좁은 구멍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안쪽에 계단이 있는 듯했다. 구멍 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발밑이 미끄러우니까. 나는 지팡이를 선반 옆에 놓아둔 채 조심스럽게 구멍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예상대로 안쪽에 계단이 있었는데 돌을 겹쳐 쌓은 간단한 구조였다. 박사의 말대로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것 같았다. 입구로 들어설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을 썼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외로 천장이 높았다. 폭이 1미터쯤 되는 계단에는 난간이 없어 차가운 돌을 손으로 짚으며 내려가야 했다. 지하실 천장에는 램프가 달려 있었다. 박사가 라이터로 램프에 불을 붙이자 주위가 밝아졌다. 우리들의 그림자가
벽 표면에서 음산하게 흔들거렸다.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미도리가 따라 내려왔다. 바로 앞에 문이 또 하나 있었다. 나무로 된 문에는 쇠로 만든 테두리가 둘려 있고 문 오른쪽 끝에 직경 10cm 정도의 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아마도 손잡이인 것 같았다. 하지만 박사는 그 손잡이 대신 그보다 조금 윗부분을 양손으로 밀었다. 모래 위를 스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손전등과 램프의 빛이 닫혀있던 어둠 속을 비집고 들어갔다.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딘 순간 나는 그만 움찔하며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바로 눈앞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살아있는 인간은 아니었다. 미라는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왼쪽 팔꿈치는 곁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였다. 책상 위에는 짤막한 양초를 꽂은 촛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미라에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바로 앞에 로프가 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박사가 그렇게 말하며 내게 손전등을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로프를 넘었다. 그곳은 지하실이라기보다 동굴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벽과 바닥 모두 바위가 드러나 있었다. 생활에 필요한 설비라고는 일절없고 가구도 미라가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미라는 회색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다. 물론 그것들이 원래부터 회색은 아니었을 것이다. 머리카락이 이마와 귀를 덮을 정도로 길었지만 체격으로 보아 남자인 것 같다. 안구가 사라진 자리에는 두 개의 검은 구멍이 열려 있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은 후 박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도굴된 곳은 어디죠? 그러자 스키무라 박사는 미라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미라의 발 앞쪽 깔려있는 지름 1미터 정도의 원형 깔개를 들어 올렸다. 거기에는 시장이 말한 대로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었다. 발견되었을 때는 구멍이 메워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보자마자 금세 알았죠. 구멍을 발견한 사람이 박사님입니까? 그래요. 예비조사를 해두려고 관리인과 함께 들어왔을 때 발견했어요. 그전에도 여기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네, 이 방이 발견됐을 때요. 그때 함께 들어온 사람은? 보존위원회 멤버들요. 그때는 조사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절차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곳은 파헤친 흔적이 없는 것 같다. 범인은 왜 이곳을 팠을까요? 내 질문에 박사는 셔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걸 한번 보시죠. 그것은 이 방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특히 미라의 발 주위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는데 깔개는 젖혀진 상태였다. 그리고 구멍이 파헤쳐진 바로 그 자리에 물음표가 새겨져 있었다. 뭐죠? 이 표시는? 모르겠어요. 다만 뭔가 묻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파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도굴범이 선수를 쳤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타당한 추리라고 생각되긴 했지만 나는 곧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뭐가 묻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알면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죠. 박사는 그렇게 말하며 양팔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주의 물건 아닐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던 미도리가 우리 쪽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주의 물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박사에게 물었다. 미신이죠. 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혐오감을 나타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거 참 흥미롭군요. 탐정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마을이 과거에 사악한 저주에 걸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근원인 어떤 물건을 한 현자가 봉인했다는군요.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이 기념관이랍니다. 이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라에 이어 이번엔 저주라니. 갈수록 인디애나 존스의 세계로군. 그렇군요. 어느 고장에나 있을 법한 전설이죠. 하지만 그 전설이 무언가를 암시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그게 과연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야 모를 일이죠. 우리들은 좁은 통로를 통해 다시 1층으로 나왔다. 일단 보존위원회 멤버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내 말에 박사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밝혀주세요. 아니, 범인 따윈 잡건 말건 상관없어요. 독을 당한 물건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독을 당한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니 참 난감하군요. 그러면서 나는 안경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콧등이 좀 아팠다. 그 미라는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아직 상세히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1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50년이라. 그렇다면 1850년경, 즉 에도 시대다. 그런데 미라의 모습에서도 이 기념관에서도 에도 시대의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 이 세계에는 에도 시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독을 당한 물건도 그 무렵의 것이겠군요. 그렇겠죠. 다시 말하면 휴대용 라디오나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요. 박사가 진지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농담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혹시 종교와 관련된 물건은 아닐까요? 제사 도구라든가. 이 마을에는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박사의 말에 흠칫 놀란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미라의 사망 원인은 뭡니까? 내 질문에 박사는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침착한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런 걸 왜 물으시죠? 도굴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아, 그저 궁금해서요. 혹시 미라의 이마 보셨나요?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관찰력이 뛰어나시군요. 이마에 구멍이 뚫려 있었죠. 고대 문명 국가 중에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외과 수술을 할 정도로 의료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멍과는 상태가 달랐어요. 그건 분명 총이나 화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살해된 거예요.
저 역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탐정님? 그는 왜 살해됐을까요? 글쎄요. 그런 거라면 150년 전의 탐정에게 부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나는 다시 박사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불과 150년 전의 일인데 왜 그렇게 알 수 없는 게 많은 거죠? 이곳은 이주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눈을 감더니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나서 다시 눈을 떴다. 탐정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이 마을에는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을의 그 어떤 노인에게 물어봐도 현재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대답해 주질 않아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요. 그분들의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이 이 마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과거가 없어요. 기억을 잃어버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를 저 미라가 쥐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셈이죠. 도굴당한 물건 역시 열쇠의 하나일지 모르고요. 아마도요. 그래서 더더욱 그 물건을 잃어버린 게 가슴 아파요. 그 무엇보다도요. 박사는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른 뒤 말을 이었다. 기억을 되찾는 것이 행복으로 연결된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